올해로 내 나이 73. 내 이름은 김영자고 이 동네에 산 지도 벌써 38년이 넘었어. 사람들은 나를 보면 늘 웃고 다닌다고, 세상 걱정 없어 보인다고 해. 근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나는 사실 며느리 집에 얹혀 살고 있어. 아들놈이 외벌이라 돈이 빠듯하다고 나한테 방 한 칸 주고 살게 해줬는데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서 거실에 이불 펴고 잔다. 식구들 다 출근하고 나면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디오 틀어놓고 김치국 끓이면서 하루를 보내지. 기초연금? 얼마 전에 처음 받았어. 월 34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더라. 그 돈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나더라, 정말. 그 돈으로 뭐부터 해야 할까? 약값부터 계산기 두드려 보는데 벌써 15만 원이 나가. 그 다음엔 도시가스 밀린 거 겨울 내내 온수 아껴 썼는데도 7만 원. 남은 돈 12만 원.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해. 예전엔 시장 가면 이것저것 사도 어머니 이건 덤으로 드릴게요 하던 젊은 상인들도 요즘은 나를 보면 눈길 한 번 안 줘.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는 사람이 되더라.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건지 가난해서 그런 건지 요즘은 구분도 안 가. 한 번은 치과를 갔었어. 아랫니가 2개가 흔들거려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이거 그냥 두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할머니 그냥 두면 잇몸에 염증 생겨서 턱뼈까지 퍼져요 하더라. 근데 그거 치료하려면 65만 원이래. 나는 그냥 나왔어. 어차피 34만 원으론 입 한 번 제대로 못 벌려. 며느리는 나한테 어머니 연금도 나오는데 왜 맨날 찡그려 계세요? 하더라. 연금 나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34만 원이면 나 같은 사람은 아픈 것도 배고픈 것도 그냥 참으라는 거잖아. 며느리 집에서 얻어먹는 밥이 왜 이리 쓰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아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손주들 용돈은커녕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벅차. 가끔은 내가 이 집에 짐짝처럼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근데 얼마 전 우편함에 붙은 고지서 하나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건강보험료 미납 안내.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분명 아무 소득도 없고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인데 보험료를 내라고? 가슴이 답답해서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 그런데 그날 들은 말이 내 삶을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뜨렸어.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을 때 내 목소리는 이미 떨고 있었어. 그쪽 직원한테 고지서에 대해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더라. 할머니, 지금 따님 명의 세대에 같이 등록돼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나는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인데 주소가 같이 돼 있어서 그쪽 소득에 따라 내가 보험료 낼 대상이 된다는 거야. 저는 아무 소득도 없고 연금 34만 원이 전부인데요. 이걸 내야 한다고요? 직원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 이게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부양 의무자로 되면 그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많으면 복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젠 가족이 많으면 나라에선 돈 있는 사람 취급을 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같이 사는 가족이 돈 있으면 나는 복지 대상에서 밀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 한참을 뒤척이다가 거실 불도 안 켜고 조용히 앉았지.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며느리가 가끔 내는 뒤척임. 이 집의 불빛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 문득 혼자 사는 친구 정숙이 생각이 났어. 그 친구는 남편 돌아가시고 지방에 원룸 얻어 혼자 살아. 혼자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 주거급여까지 받는데
영자야, 혼자 살면 혜택 많아. 나라에서 지원도 잘해주고 말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 나는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 이 집에 이 사람들에 정말 내가 아들 손자 보려고 사는 걸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걸까? 며느리한테 조심스레 말해봤어. 우리 내 주민등록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될까? 그랬더니 며느리 얼굴이 굳더니 말하더라. 그럼 저희 세대원 수가 줄어들어서 아이들 교육비 지원이 끊기면 어떡하죠? 어머니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나는 아무 말 못했어. 그게 현실이니까. 내가 빠지면 그 집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 나는 이 집에 필요해서 있는 건가? 사랑받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진짜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더라. 며칠 뒤 우체통에 들어온 또 하나의 편지. 공공요금 미납 경고서. 전기세가 밀렸대. 지난달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며느리는 날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라디오랑 온수매트 자주 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이 집에서 나는 전기세 원인이고 보험료 대상이고 세대원 수로 계산되는 숫자고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짐인가 싶더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나는 밥숟갈 하나 얹기도 조심스럽고 전기 버튼 하나 켜는 것도 미안했어. 살아있다는 게 누군가에겐 축복이겠지만 나에겐 요즘 죄책감이었어. 나는 조용히 옛 친구 정수기한테 전화를 걸었어. 정수가 나가 살면 그게 가능할까? 정수기는 잠시 침묵하더니 영자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 내가 아는 월세 싼 원룸 있어. 주인 할머니도 착하시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누군가에게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구나. 나는 다음 날 조용히 동사무소로 갔어. 주민등록 이전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지. 직원한테 물었어. 기초연금 혼자 살면 더 받을 수 있다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독 세대가 되시면 기준이 달라져서 최대 34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어. 뭔가 내가 처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지만 그 직원이 곧 덧붙였어. 단 세대 분리는 실제로 따로 거주하셔야 하며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연금이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전 진짜로 나가 살 거예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 엄마, 이제 나 혼자 나가 살까 해. 너희도 힘들고 나도 마음이 무겁고.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딱히 말리지는 않았어. 그게 더 아프더라. 며느리는 조용히 식탁 닦다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 나는 장롱 안깁숙이 넣어뒀던 묵은 이불 하나 꺼내 조용히 바구니에 담았어. 가장 먼저 챙긴 건 내 약봉지. 그 다음은 가족 사진 한 장.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각오를 했어. 며칠 뒤 정수기가 말한 그 원룸을 보러 갔어. 새 들어 살고 있는 노인분들도 많았고 좁지만 따뜻한 방이었지. 할머니 한 달에 15만 원이요. 보증금은 없고요. 집주인이 말했어. 나는 속으로 계산기를 튀겼지. 기초연금 34만 원, 약값 15만 원, 월세 15만 원.
4만 원. 4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면 가능한 거 아닐까? 집주인이 내 손을 잡더니 말했어.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용기 낼 수 있는 분만 해요. 존경합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서 그 자리에서 입주를 결정했어. 언제부터 살면 될까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 정말 오랜만에 내가 뭔가를 결정한 순간이었거든. 하지만 이사 가기 전날 밤,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자던 밤, 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흔들리고 말았어. 며느리와 아들이 방 안에서 나눈 대화가 거실까지 흘러나왔지. 어머니 나가시면 우리 세대원 수 줄어서 아이들 지원금 줄어든다니까. 왜 이런 결정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해? 내가 언제 어머니 인생까지 책임진댔냐?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지.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어. 나는 그저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을 뿐인데 내가 떠나는 게 그 집엔 손해가 되는 일이었던 거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지만 나는 담담히 내려놓듯 그 집을 나왔어. 짐은 많지 않았어. 낡은 이불 하나, 약 봉지 몇 개,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정수기가 도와줘서 짐을 원룸에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다는 걸 느꼈어. 영자야, 여기 전기장판도 있고 라면 몇 개 놔뒀으니까 출출하면 끓여 먹어. 정수기의 다정한 말에 나는 그만 울고 말았어. 나한텐 이런 따뜻함조차 얼마만이었는지. 처음 며칠은 낯설었어. 혼자 자는 방, 혼자 끓여 먹는 국, 혼자 켜고 끄는 불.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불 켜도 되고 라디오 크게 틀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밤엔 좀 춥긴 했지만 그건 내가 참고 조절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일도 없어. 며칠 뒤 문자로 연금 입금 알림이 떴어. 34만 2,510원.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 34만 원. 누군가에겐 한 끼 회식값이겠지만 나한텐 이게 살아도 되겠다는 허락 같은 돈이야. 그동안 누군가의 숫자로만 있었고 존재를 지워가며 버텨야 했던 나한테 이 돈은 존엄이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약값 내고도 남은 돈으로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샀어. 귤이 어찌나 싱싱하던지 입에 넣고 눈물이 또 나더라. 나는 지금도 부자 아니야.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무섭기도 해. 하지만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나로서 살 수 있어. 정숙이랑 주말마다 시장도 가고 동네 경로당도 같이 다니고 작은 화분도 하나 들여놨어. 창가에서 햇살 받으며 그걸 바라보는 게 요즘 내 낙이야. 며칠 전엔 손주가 전화를 했어. 할머니, 집에 언제 와? 그 말에 웃음이 났지. 할머니 집은 이제 여기야. 보고 싶으면 놀러와. 그 말에 잠시 조용하더니 응, 꼭 갈게 하더라.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어. 지금 내 인생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많이 달라졌어. 나는 여전히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살아. 그런데도 이제는 사는 게 무섭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키기로 했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기초연금 34만 원.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작은 시작이었어요. 누군가에겐 하찮을지 몰라도 나에겐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존엄을 지킬 최소한의 권리가 필요합니다.